역사가 고루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랑해요. 권력을 더 잡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책 쓰고 있는 이성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회에다가 역사적 키워드를 던져준다는 자체만으로 사극은 많이 만들어지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왕후 같은 케이스는 그거 안에 있는 고증이나 그 역사적 사실 같은 건 정말 판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후라는 존재를 키워드를 알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아예 그런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요. 고려시대 때 우리 민족이 몽고에다가 공녀를 보냈고 그쪽에서 고려양이라는 고려 풍속이 유행하게 됐었고 조선시대 넘어서 명나라 청나라 때도 공녀를 갖다 줬었고 그런 걸로 뭐 한학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 고구마 줄기처럼 한 줄기 잡아 당길 수 있는 시발이 돼준 거죠. 물론 역사 왜곡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서는 되게 좋은데 여기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책도 보고 다른 사료도 찾아보고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은 조금의 그 유동성을 좀 허용해주고 어떤 사극이든지 나오고 만들어진다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분명한 사실은 역사가 고루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기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랑해요. 권력을 더 잡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인간의 욕망은 똑같아요. 그거를 기록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드라마로 보시면 돼요. 역사를 기록 안에 그런 걸로 보지 말고 인간으로만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요즘 청년들의 모습보다 더 힘들었죠. 2년 전인가?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취재할 일이 있어가지고 노량진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인력시장 와 있는 줄 알았었어요.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나라 절망적이거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조선시대 선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의 사대부 양반이라는 개념이 고려 귀족하고 기득권의 색깔이 굉장히 달랐었어요. 고려 같은 경우는 세습이었죠. 아빠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이었었어요. 근데 조선은 사대족까지 어떻게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원래 신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가문에 태어나면 지상의 과제는 과거를 급제해야 되는 거예요. 선비가 노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를 보려면 문제가 뭐냐니까 식년시라고 3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 뽑는 사람이 33명 뽑아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시험을 응시하려면 몇 명이나 봤을 것 같아요. 조선 정조 시절에 서울 인구 한 20만 정도 됐었어요. 그때 문과 시험을 볼 때 전국에서 모여드는 선비 숫자가 10만 정도 됐어요. 서울 인구의 반만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요즘 구급 공무원 시험 본다고 지방에서 버스 대절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공딩이라고 그러죠. 고등학생들이 수능 포기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 조선시대 때는 5살부터 시작해요. 천자문 떼고 공무선수급이나 소미통감 같은 거 떼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의 평균 나이가 35세예요. 30년을 준비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데 그럼 합격 못하면 기둥뿌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쪽 집안은.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발령이 바로 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수가 5천 명 내외였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정부예요. 그 5천 명 중에서 4,500명이 누구냐면 직업 군인이에요. 문신들 있잖아요. 그 자릿수가 한 500명 정도 돼요. 그 500명을 놓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500명이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합격자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직으로 돌니까 그러니까 벼슬인데 월급을 안 주는 무록관이라든가 임명한 발령처가 없는 그런 자리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에 부정부패가 굉장히 만연했었고 그래서 뭐 청백리 같은 거를 많이 뽑아가지고 포상하고 했던 게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선비들의 삶이라는 게 죽었다 공부해봤자 가봤자 월급 받기 힘들고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분당 정치 되고 그랬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왕자의 친구 배동이라고 하거든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게 공무원이에요. 왕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그 뽑힌 애들이니까 중종 때 만들어졌어요. 중종이 그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조에서
최초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조광조가 들고 일어나요. 조광조가 딱 자리에 앉고 나서 이래선 안 된다. 세자교육, 왕자교육을 달리해야 된다. 왜 그런 거냐면 연산군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인성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고 뭐가 있으니까 왕자에게도 친구를 붙여주자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조광조가.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조선 왕조가 처음 이걸 겪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뭐 교육이 잘못됐나? 그 생각을 굉장히 하다 보니까 연산군이 뭐 세자 시절에 부왕인 성종이 기르던 사슴을 뭐 때렸다 뭐 그런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얘가 이거 포악하게 됐다. 인성을 다듬어주자. 그러면은 친구를 두면 되겠다. 아무 친구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들 중에서 비슷한 또래 애들을 추려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 호조에서 얘네들한테 따로 이제 거마비처럼 월급 주고 노는 게 일인 거죠. 점점 늘어나가지고 한 정조 시절 정도? 그 정도 되면 한 15명까지 들어가죠. 그 당시에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놀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되고 왕자가 그냥 궁궐 안에만 있으면은 애가 자기만 알게 되고 세상이랑 동떨어지면 자기가 다스릴 나라도 모르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된다. 핵심이 그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과학기술이. 전제 왕조국가의 핵심이 혈통이잖아요. 내가 이씨였는데 저기 정씨가 되거나 박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후궁이 많았잖아요. 중전도 많고. 남녀 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세가 한 남자가 필요해요. 모든 문화권이 다 있는 거예요. 왕조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활성화된 게 고려 때 들어왔었죠. 그게 원래 원나라 영향으로 들어온 거였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내시가 된 게 케이스가 조선 넘어오면서였었어요. 조선은 이게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유학자들은 내시를 싫어해요. 권력의 힘은 권력자의 거리에 따라 정비를 해야 하는 거야. 문고리 권력 이러잖아요. 황제나 왕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정권을 농단할 수 있다. 우리 삼국지로 잘 알려진 십상시의 난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시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왕을 누가 죽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신하가 죽여요. 원래 왕은 혼자이고 신하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신하들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왕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이면서 신하들을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게 내시였던 거예요. 내시들 같은 경우에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게 얘 아니면 나 믿을 게 없거든. 내시들은. 내시들이 왕조 뒤엎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성계가 돈이 진짜 많았었어요. 당시에 한경도 땅에 거의 뭐 3분의 1이 자기 땅이었었고 이걸 어떡하냐, 이걸 국고로 집어넣고 쓸까 아니면 내가 개인 비자금을 쓸까 뭐 생각하는데 결국 개인 비자금을 썼어요. 이걸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내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조선은 사대부들이 족쇄를 달아놓자. 그래서 생각하는 게 가족이란 족쇄를 채워야 된다.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양자도 드리고 걔들 족보도 있었어요. 양세계 보라고. 가장 힘든 건 역시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니에이지를 알면은 왕한테 충성하고 정세에 개입 안 할 거야. 그래서 뭐 사서 상경은 원래 선비들의 기본 교재잖아요. 상경은 빼버리고 사서만 공부해라. 노노, 맹자, 대학, 뭐 중용 그런 거. 만약에 시험 만약에 합격 못하면은 승진도 누락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시를 다른 제도와 다르게 굉장히 체계화 시켰었어요. 홍길동이 시쳇말로 말하자면은 인두껍을 쓴 거의 뭐 살인마? 그런 개념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이 허균이 쓴 홍길동전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자기가 각색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사회상 자기 작가의 주관을 넣어서. 실존 인물이에요. 홍길동이. 홍길동이 잡혔을 때가 아마 연산군 6년?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한 도둑이었거든요. 얘네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아빠도 벼슬 했었고 걔네 형이 홍일동인가 그럴 거예요. 걔가 호조 참판하던. 지금은 재경부 차관이니까 잘 나가는 집안이죠. 라인이 튼튼했었어요. 정치권이라. 그걸 가지고 자기는 어디 가서 나는 뭐 당상관이다 외치면서 막 나는 힘 많아 막 그러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을 되게 많이 죽였었어요. 거의 뭐 그냥 화적대처럼 돌아다녔던 거죠. 주로 얘가 활동하던 지역이 충청도 집안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었냐니까 세금을 못 걷었었어요. 사람들이 홍길동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그 농민들이 사라지고 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게 되게 잔악했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봐 자기를 도와줘서 목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얼굴 가죽 벗겨가지고 장대에 꽂아가지고 밖에다 딱 벗겨놓은 거예요. 나 허튼 말 하지만 다른 애 경고 차원에서 나 이만큼 무서워.
이러다 보니까 연산군 때 6년 때인가 잡혀갔을 때 여기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하 이번에 홍길동을 잡았습니다 막 외치면서 박수치고 다 좋아하고 홍길동 잡았다고. 굉장히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살이 붙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때가 광해군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칠사해변이에요. 서자 7명이 모여가지고 도둑질을 한 게 있었어요. 서자들이 품는 사회 불만도 있었었고 적소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었고 그 사회상이 발령된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호보형 얘기 나오잖아요. 홍길동이 유명한 게. 그런 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